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독학사의 국어 의미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간 맨 처음 제1편 의미론 일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편 자, 의미론 일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기시면 좌측의 단원 개요를 보시면 언어는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의사소통 수단이다. 국어 의미론을 공부하기 전에 언어의 의미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먼저 살펴보고 기능에 따라 언어의 의미를 바라보는 5가지 관점인 지시설, 개념설, 행동설, 용법설, 진리 조건설을 살펴본다. 의미를 살펴본 후에는 리치의 7가지 분류를 통해 의미의 유형을 파악해 본다. 마지막으로 의미론 연구의 흐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의미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가지 관점. 그리고 7가지 의미의 유형. 그 다음에 연구의 흐름. 이렇게 4가지가 제1편에서 다루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장. 자, 제1장 의미의 의미다. 자, 교재 보시면요. 언어의 의미란 무엇이냐, 사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실제 사과를 보여주며 이것이 사과다라고 답하거나 사과는 빨갛고 동그란 먹을 수 있는 과일이야 라고 답할 수도 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체크해 줘야 될 건 오그덴 리차즈. 네, 오그덴 리차즈의 의미 삼각형이다. 의미 삼각형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의미 삼각형에서 이야기라는 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첫 번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 기호, 그 다음에 지시물. 자, 이렇게 3가지 의미 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먼저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 개념 사고다. 추상적인 개념과 사고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 기호는 개념을 나타내는 상징. 개념을 나타내는 상징. 자, 그 다음에 지시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구체적 대상이다. 구체적 대상.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이제 개념, 언어 기호, 그리고 지시물로 구성된다라는 게 오그덴 리차즈의 의미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1절 지시설 되겠습니다. 자, 제1절의 지시설을 보면, 자, 지시설에서 의미란 실제 지시물을 뜻한다. 그러니까 지시설에 있어서 의미란 실제 지시물이다. 실제 지시물. 자, 예를 들어 고유명사 김영희의 의미는 김영이라는 실제 사람을 뜻한다. 보통명사 학교의 의미는 실제 세계 속 모든 학교의 집합을 의미하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지시설의 장점. 네, 지시설의 장점은 실제 세계의 구체적인 지시물을 이용하여 의미를 명시적으로 의미를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나타낸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단점은 사랑, 우정과 같은 추상적 표현이나 용, 마법과 같은 가상의 표현은 구체적 지시물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어렵다. 추상. 추상, 가상의 표현은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어렵다라는 단점 또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설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설을 보시면, 자, 개념은 다양한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종합하여 얻은 하나의 보편적 관념이다. 그러니까 개념은 보편적 관념. 보편적 관념. 자, 개념설은 지시설에 대해 머릿속에 떠올리는 개념이 곧 의미라고 본다. 예시로 얼음은 차갑다, 딱딱하다, 미끄럽다와 같은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이 개념설의 장점. 네, 개념설의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추상적 표현에 대해 추상적 표현에 대해서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자, 하지만 대중이 공유하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밝힐 수 없다는 한계. 그래서 한계, 즉 단점. 단점이라고 하면 명확한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제3절. 자, 제3절 행동설 되겠습니다. 행동설. 자, 행동설은 미국의 언어학자 블룸필드가 주장하였는데 언어의 의미는 화자의 자극과 청자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행동설에서 언어의 의미는 화자의 자극, 그리고 청자의 반응이다. 청자의 반응이다. 자, 행동설은 관찰 가능한 구체적 행동을 제시하여 의미를 객관적으로 기술화했다는 특징을 갖지만 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사랑, 우정과 같은 추상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단어는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래서 얘는 장점. 장점이라고 한다면 객관적 기술.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러니까 추상. 그리고 관측할 수 없는 것. 없는 것은 의미 설명이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4절. 제4절 용법설. 자, 어휘의 의미는 실제로 사용되는 문맥에서 알 수 있다. 용법설에서 어휘의 의미는 그 자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맥락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휘의 의미는 구체적인 맥락. 에서 이루어진다. 자, 다른 이론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추상적 개념을 문맥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고 얻는 이익과와 같은 조사 의미를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장점.
장점이라고 하면 추상적 개념. 그 다음에 조사.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용법서는 의미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문맥 없이 가지다 희망의 실제 의미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의미 본질,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절. 자, 제5절로 진리조건설이다. 진리조건설. 자, 언어의 의미는 진리조건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희연의 언니는 대학생이다라는 문장 의미는 다음 표의 진리조건 나와 동일하다. 진리조건은 문장의 의미가 참이되도록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희연의 언니는 대학생이다라는 문장은 가나의 진리조건, 즉 희연이는 언니가 있다. 희연이의 언니가 실제로 대학생이다. 이것을 충족해야만 의미를 가지고 그렇지 못하면 의미 없는 문장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참이 되도록 하는 조건. 참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참과 거짓을 따지는 진리 조건은 평서문에만 한정이 되고 추상표는 진리 조건서를 통해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얘는 평서문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지시설, 그리고 개념설, 그리고 행동설, 그리고 용법설, 그리고 진리 조건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시물, 그 다음에 개념설은 보편적 관념, 그 다음에 행동설은 화자의 자극과 청자의 반응, 그리고 용법설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5절 진리조건설은 참이 되도록 하는 조건. 네, 이렇게 분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제6절에서 이론별 요약, 지시설은 의미란 실제 지시물, 개념설은 지시물에 대해 머릿속에 떠올리는 개념, 그리고 행동설은 화자의 자극과 청자의 반응, 용법설은 문맥 속 어휘의 용법, 그리고 진리조건설은 참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장 의미의 유형 되겠습니다. 제2장 언어의 의미의 유형이 되겠고요. 자, 언어의 의미는 상황과 문맥 속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의미 유형에 대해서 리치의 7가지 분류가 있다. 리치는 의미 유형을 개념적 의미, 연상 의미, 주체적 의미로 나누고 연상 의미를 다시 내포적, 문체적, 감정적, 반사적, 배열적 의미의 5가지 의미로 나누었다. 그래서 총 7가지의 의미 유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1절 개념적 의미. 자, 제1절 개념적 의미다. 개념적 의미. 자, 개념적 의미는 언어가 가지는 고유한 의미이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편적,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의미로 사회 통념적 의미라고 한다. 그래서 개념적 의미를 사회 통념적 의미. 사회 통념적 의미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1차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기본 의미가 된다.
기본 의미. 자, 그 다음에 지시하는 모든 개체들의 공통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연적 의미다. 외연적 의미. 자, 그리고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 습득해야 하기에 인지적 의미라고도 한다. 인지적 의미. 그 다음에 다음 예시에 가와 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로 사전적 정의로 표시되어서 사전적 의미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개념적 의미는 사회통념적 의미, 기본 의미, 외연적 의미, 인지적 의미, 사전적 의미하고 이제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와 나에서 손과 얼음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개념적 의미,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적 의미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제2절 연상 의미다. 자, 연상 의미는 개념적 의미 이외에 부수적이고 주변적인 의미를 뜻한다. 그래서 연상 의미는 부수적이고 주변적 의미가 된다. 자,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 문맥, 개인의 경험과 같이 사용된 표현 등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가변적, 개방적 의미다. 가변적, 개방적 의미. 그러니까 개념적 의미 같은 경우에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실려 있는, 그러니까 굳어진 의미라고 한다면 연상 의미는 이제 사용된 표현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변적, 개방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연상 의미의 종류로 첫 번째 내포적 의미입니다. 내포적 의미. 자, 내포적 의미는 개인의 경험, 느낌, 정서 등을 바탕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경험, 느낌, 정서. 정서를 바탕으로 나타나는데 개인의 정서적 현상에 기초를 둔 언어는 의미이다. 개인의 경험에 따라 내포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근한 성격의 고양이만 보았다면 고양이의 내포적 의미는 도도하다가 아닌 친근하다, 살갑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내포적 의미라는 것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고양이 개념적 의미 했을 때 표준국어 대사전에 실려있는 이제 그 의미 그 자체가 개념적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귀엽다, 도도하다, 부드럽다와 같은 느낌은 내포적 의미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체적 의미. 문체적 의미고요. 자, 문체적 의미는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 환경과 관련되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 환경과 관련된 의미로, 그래서 사회적 의미라고 한다. 사회적 의미. 방언 차이, 화자의 출신 지역, 신분, 대화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 등에 따라 같은 말이라도 다른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동의성 논의와 관련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 가와 나의 큰아베와 할부지는 할아버지를 의미하므로 동의어라고 할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문체적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동의어를 이룰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의미는 개념적 의미에 한정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게 비교 대상 의미. 네, 비교 대상 의미는 개념적 의미다. 개념적 의미다. 즉 문체적 의미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래서 반초는 양반, 민초는 평민. 그래서 할아버지를 반촌 지역에서는 큰아베, 그리고 민촌 지역에서는 할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적 의미. 감정적 의미. 자, 언어에는 화자의 감정, 태도가 반영된다.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감정이 반영되어 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말을 하는 상황에서 언어 표현의 고적, 강세, 길이, 억양 등과 같은 반언어적 표현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반언어적 표현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글 쓰는 상황에서는 문체나 부사, 감탄사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다. 다음 가에서 화자의 표현에 따라서 기대, 흥분, 슬픔, 분노, 불쾌 등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어서 가요했을 때, 그리고 나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즉 짭새냐, 경찰이냐에 따라서 경찰에 대한 태도를 드러낼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사적 의미. 자, 반사적 의미고요. 자, 여러 의미를 가지는 단어에서 하나의 의미가 다른 의미적 반응을 일으킬 때 나타내는 그 단어가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적 반응. 다른 의미적 반응을 나타낼 때. 자, 다의어, 동음어와 관련이 있다. 다의어, 동음어 관련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인숙의 여인이 여자를 뜻하는 여인과 발음이 같아서 여성 전용 숙소라는 의미로 착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배열적 의미. 배열적 의미. 자, 한 단어가 함께 배열된 다른 단어의 의미로 얻게 된 의미다. 그래서 이건 뭐야? 함께 배열된 다른 단어의 의미로 얻게 된다. 자, 단어들의 계열적 관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단어들의 계열적 관계. 관계고요. 자, 다음 가의 괄호 안에는 과자, 빵, 떡이 들어갈 수 있고 나의 괄호 안에는 아이, 강아지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이 문맥상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은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은 단어들과 달리 특별한 계열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배열적 의미는 이러한 계열적 관계를 위배하면서는 의미가 된다. 나의 괄호에 언니, 오빠가 들어간다면 노는의 의미는 괄호 안에 아이가 들어갈 때와 달라진다. 이처럼 어떤 단어가 배열되는 환경에서 연상되는 의미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게 배열되는 환경에서 연상되는 의미가 된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상 의미를 내포적 의미, 문체적 의미, 감정적 의미,
반사적 의미, 배열적 의미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절. 제3절 주제적 의미. 주제적 의미. 자, 이거는 문장 속에서 단어가 배열된 순서에 의해서 얻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단어가 배열된 순서. 단어가 배열된 순서다. 그래서 1번 능동문, 피동문. 능동문, 피동문. 그러니까 능동문과 피동문 했을 때 과학자가 오랜 궁금증을 밝혀냈다라는 능동문. 오랜 궁금증이 과학자에 의해서 밝혀졌다, 피동문. 근데 의미는 동일하지만 가는 과학자 그리고 나에는 오랜 궁금증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제, 표지, 은는에 결합하는 것은 강조다. 그래서 은는. 은는은 보조사가 되겠죠. 자, 즉 다음에 다는 영희를 만난 날이 월요일임을 라는 월요일에 만난 사람이 영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영희를 만난 날이다 하면서 월요일이 강조되는 거고요. 자, 영희는 월요일에 만났다라고 하게 되면 영희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주제적 의미는 배열된 순서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순에 따라서 의도가 달라진다. 어순. 즉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보통 뒤에 두는데 다음에 만은 그가 가난한 것보다는 행복하다는 것을, 반은 그가 행복하다는 것보다 가난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는 가난하지만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그는 행복하지만 가난하다. 그러면은 가난하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세 억양의 차이. 즉 굵은 글씨가 의문적 강세를 나타낸다고 할 때 다음에서는 지수의 강세를 주어서 지수를 강조하고, 즉 지수가 학교에서 공부한다. 그 다음에 아에서는 학교에서를 강조해서 학교를 강조하고 있다. 지수가 학교에서 공부한다. 이렇게 강조가 된다라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의미 유형은 개념적 의미, 그 다음에 연상 의미로서 내포, 문체, 감정, 그리고 반사, 배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제적 의미. 그러니까 7가지를 정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개념적 의미, 내포적 의미, 문체적 의미, 감정적 의미, 반사적 의미, 배열적 의미, 주제적 의미. 네, 이렇게 7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의미 유형은 크게는 3가지. 크게는 개념적 의미, 연상 의미, 주제적 의미. 그래서 크게는 3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연상 의미를 5가지로 나누어서 작게는 7가지의 의미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의미의 유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3장 의미론 연구의 흐름부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도 모두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